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건강 구독에서는요, 여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혈관 건강 지킬 수 있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얘기 나눌 텐데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젠 하다 혈관까지 늙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신체라는 게 나이가 듦에 따라 늙는 게 당연한데 혈관이라고 별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은 우리 몸 어느 곳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굉장히 길다고 우리 알고 있고. 네. 근데 이 혈관이 늙는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이 혈관이 더 빨리 늙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조심해야 할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1일 시청역 인근 한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인도 행인들에게 돌진을 해서 16명의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전자 차모 씨의 운전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운전자는 계속해서 차량 결함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사 결과 좀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12대, 블랙박스 4개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자 차 씨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라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당초에 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 8m 전에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았다고 했었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굉장히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줄곧 엑셀을 밟으면서 풀 엑셀을 밟다가 마지막 차량과의 충격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국과수의 EDR 기록 분석에서도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당시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엑셀의 변위량이 최대 99%에서 0%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변위량이 99%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풀악셀을 밟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99%, 0% 그러면 피의자가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경찰은 엑셀을 전반적으로 쭉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 차례 잠깐 압력이 줄어들어서 0%로 변위량이 떨어지는 때가 있긴 한데 이게 딱 두 번 0.5초, 1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99%로 나오고 이것은 풀악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엑셀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역주행하다가 핸들을 꺾어서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 속도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A씨는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좀 소란을 일으켰다고 네. 알려져 있죠. 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는 뭐 칼싸움 해보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범행 전에 접수된 신고가 파악된 것만 7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종로구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고 또 피해자와는 산책길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라면서 본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멀쩡한 정신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몇 가지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네. 몇 번의 징후가 있었고 경찰 신고가 있었는데도 이게 그대로 그냥 일본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마약 검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마약 검사 나 안 할래 이러면 안 해야 되는. 이게 무슨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모양인데. 이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것도 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진 네. 거죠.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 일본도를 휘둘러서 내가 목숨을 잃는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또 춘천의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참 이 일본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50cm에 달하는 정글도로 무고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글도라는 거는 벌목도라고도 부릅니다. 도검이고요. 정글이나 산림에서 벌채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낫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강원 춘천 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B 씨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B 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잿더리를 이웃인 C 씨가 치웠다는 이유에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0분 뒤에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안전해야 될 곳에서 이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이래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유행을 이끌어가는 MZ세대 트렌드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음주 문화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막걸리 업계에서도 MZ 마음 사로잡기, MZ세대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막걸리는 그 전통주 이미지가 강해서 사실 젊은 세대가 많이 즐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주류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전통주 세금 감면 혜택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탁주에 넣을 수 있는 원료도 늘려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요.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해서 시장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효주는 전년도 출고량이 500kl 이하여야 되지만 앞으로는 출고량이 700kl 이하라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감 한도와 경감률도 커져서 200kl에서 400kl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도 30% 세율 인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막걸리 제조사들은 이런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향을 첨가한 막걸리의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데다가 마케팅상의 제약도 정식으로 해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딸기맛 막걸리, 뭐 민트 초코맛, 네. 피스타치오 막걸리 저 이런 거 상상을 해봤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막걸리 사러 가면요. 막걸리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별의별 막걸리가 네. 다 많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나이가 젊을수록 자동차 호감도가 낮은 편이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년층보다 청년층이 자동차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좀 의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젊은 층이 차량 구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또 멋진 걸 또 갖고 싶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시장 전문 조사 기업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가진 전국 15세에서 19세 남녀 1,000명 중에 응답자 74.7%는
자동차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는데요. 반면에 20대의 동의율이 66.8%로 가장 낮았고요. 또 결혼한 가정이라면 차 한 대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관념에 대해서도 20대의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외였던 게 더불어 수입차에 대한 선호 현상도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럭셔리 브랜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부럽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36.7%, 작년하고 비교해서 9.4%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차값이 비싸서 그림의 떡이라 내가 그냥 자제하는 건가? 아예. 하우스푸어 나오다가 카푸어 나오더니 그럼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내가 어차피 못 살 건데 그거 뭐 미련도서 뭐하냐 이러면 슬퍼지잖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질병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으뜸이죠.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죠. 그 고민 여기서 좀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건강한 생활 습관 닥터하우스 바로 가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암외과 전문의 김용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상이세요. 감사합니다. 이정수님, 우리 구강 안에 어떤 부위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치아도 있고요. 뭐 혀도 있고 뭐 잇몸? 맞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위가 있지만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조골인데요.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로 흔히 잇몸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이 질환에 걸리면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려 결국엔 치아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뼈 서서히 녹이는 치주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치주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잇몸은 크게 치아 겉을 감싸는 연조직과 치아 밑을 잡아주는 뼈로 구성되는데요. 염증이 초기엔 연조직에만 발생하다가 심해지면 치아 밑을 감싸는 잇몸뼈인 치조골에 퍼지면서 뼈를 녹이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치주염이죠. 그리고 치조골이 없어진 정도에 따라 치주염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무서운데 도대체 치주염은 왜 생기는 거죠? 치주염 같은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그라는 세균막 때문입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는 거죠. 잇몸 근처에 부착된 세균막에서 독소를 방출할 때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 특히 치조골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이 계속 아프겠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프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딱 참을 수 있을 만큼 애매하게 아픕니다. 욱신욱신하거나 잇몸에 이물감이 느껴지고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아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진 느낌이 듭니다. 몸 상태가 또 좋은 날엔 통증이 사라지고 나쁜 날에는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치주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염증을 포함한 주머니인 치주낭이 깊어지면서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소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7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최근에 치아가 흔들리는 걸 방치하셨다가 결국 빠져서 내원하셨는데요. 식사도 어렵고 대화할 때 신경도 많이 쓰여서 불편하다고 하셨죠. 아, 그럼 하루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치주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염증이 가벼운 경우엔 올바른 방법의 양치와 간단한 스케일링 치료만으로도 낫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된 치주염일 때에는 잇몸 안쪽에 자리 잡은 치석과 잇몸 염증을 긁어내는 방법을 활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보니까 요즘에 임플란트 치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임플란트는 위아래 턱뼈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나사를 심고 빠진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인데요. 기존의 브릿지 보철물 제적법과는 달리 인접한 멀쩡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치아의 기능과 신미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단단한 연결과 회복에 필요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많이 활용되는 추세인데요.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되어서 환자들의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또 잇몸뼈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심리적인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잇몸뼈의 양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잇몸에 큰 염증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잇몸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전문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치주염으로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이 유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보철을 제작할 때부터 관리가 용이하게 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라고 하는데요. 이 임플란트 구조물 중 중간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 고유의 잇몸 모양에 맞게 본을 떠서 맞춤 형식으로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맞춤형 보철.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 치주염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양치만 하시는데요. 사실 칫솔 이외에도 구강위생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 구강세정기 등을 활용하여 치아와 잇몸 사이 숨은 틈을 잘 닦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사도 우리 주기적인 엔진오일 교체나 타이어 관리 없이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치주염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김용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문일입니다. 남자로서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 질병은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주요 만성 질환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만성 질환의 신호 발기부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런 상담도 종종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와요. 이 발기부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가요? 발기부전이란 성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발기가 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건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기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있는 한국 남성은 20대가 34%, 30대가 40.5%, 60대는 74% 정도로 나이 드시면서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흡연이나 과한 음주, 약물, 수면 부족 같은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거나 우울증 같이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만성 질환이 있을 때에도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노화나 흡연, 음주로 인해서 이제 발기부전이 온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성 질환으로도 이게 발기부전이 올 수 있다는 거 몰랐네요. 흔히 혈관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비만이나 당뇨병, 이상 지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음경으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발기부전의 위험이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10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으시던 4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최근 들어서 발기의 강직도가 떨어지시고 지속 시간이 줄고 성욕 감퇴 증상까지 있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받고 가셨습니다. 이 40대 중반이면 저랑 또래거든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고민이 많겠네요. 그렇죠. 혈관인성 발기부전 외에도 또 신경인성 발기부전도 있는데 디스크 같은 척추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뇌졸중 등의 신경 기능이 떨어졌을 때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환자분은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셨는데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기에 관련된 신경도 함께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정 원인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동반되는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나타나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하시고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파악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 친구들이 종종 와갖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환자들 많이 있습니까? 원인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기질적 원인에 따른 발기부전 환자의 수는 지난 2017년 1만 6,596명이었고요. 21년에는 12,711명으로 꾸준한 수치를 유지했고요. 시민성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더해진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아,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생님? 증상이 좀 가벼운 초기에는 영구형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경피형 패치를 이용하시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혈관 팽창을 유도할 수 있는 약품을 자가 주사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이런 약물과 주사 치료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좀 중증 상황이신 경우에는 굴곡형이나 팽창형 같은 보형물을 넣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리가 궁금하네요. 팽창형 보형물 수술은 펌프를 누르면 자연 발기와 마찬가지로 식염수가 해면체로 들어가서 실제 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작동하는 원리고요. 굴곡형 보형물 수술은 자연스럽게 구부리거나 펼 수 있는 일자형 보형물을 넣는 원리이고요. 구부려 넣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팽창형 보형물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발기부전이 오지 않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도 있을까요? 먼저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싶으시면 잘 자고 잘 드셔야 하거든요. 잘 먹으려면 남자에게 해로운 술, 담배부터 당장 줄여야 하시고요. 음식의 경우 두부, 양파, 마늘 같은 것들은 발기부전 예방에 아주 도움되십니다. 수면의 경우 8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 고혈압, 전립선 질환 같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진 관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발기부전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문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주치의 선생님 만나기 전에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참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건강한 참견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곁들이면 좋은 음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을 딱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 꼭 다른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장면을 먹는다. 네. 그럼 당연히 옆에 이 단무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 꼭 옆에 뭐가 또 있어야 되죠? 김치.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맞춰야 되는데 혹시 두 분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저 달달한 쿠키나 케이크 같은 거 한 조각 먹을 때 네.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있어요. 아, 있어야죠. 그래야 딱 맞죠. 저는 그 고기 먹고 나중에 밥 볶았을 때 그 위에 치즈. 볶음밥 위에 야. 치즈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먹을 때 다른 걸 같이 먹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적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영양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같이 먹었을 때 영양적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 참견 준비한 것은 바로 이건데요. 같이 보시죠. 빵. 자, 보시면 화면이 나왔어요. 아, 떡볶이하고 빵. 예. 자, 이거 딱 보시면 그렇지, 얘는 이거야 어. 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빵은 요즘에는 저는 커피인데 예전에는 빵 먹을 때 우유고 그다음에 떡볶이 먹을 때 맵고 이런 거 먹을 때 우유를 마시면 여기 이렇게 좀 희석이 된다고 그럴까요? 좀 덜 매워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음식을 딱 보면은 일단 앞에 있었던 그 단팥빵. 그럼 옛날 어르신들 미팅할 때 네. 그 단팥빵 옆에 꼭 같이 뭐가 있어야 되냐? 우유. 우유. 또 그리고 아주 매운 닭발이나 또는 떡볶이는 또 이렇게 우유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음식은 우유와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것들 중에서 같이 먹게 되면 우유의 효능, 영양적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강한 참견은요. 우유 제대로 마시기입니다. 우유 제대로 마시기. 근데 실제로 매운 음식을 주로 하는 식당에 가면요. 우유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우유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유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매우 풍부한데요. 특히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걱정되는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고요. 칼슘의 흡수도 매우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매운 떡볶이나 닭발을 먹고 입에 있는 매운기를 없애기 위해서 마시는 우유는 네. 이게 득일까요, 독일까요? 근데 지금 나는 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독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표정 보니까 이게 독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예, 일반적으로 매운맛은 입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매운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먹는 우유는 맞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운 걸 먹으면 위산이 막 분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카세인 단백질은 위를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 면에서는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매운 거 먹고 화끈거릴 때 우유 찾는데 그래서 우유를 마셔버리면 위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네.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같이 먹었을 때 조금 안 좋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치미랑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네. 누구죠? 이게? 고구마. 그쵸, 고구마. 실제로 자색 고구마와 우유의 궁합도 득일까요, 독일까요? 아, 이건 독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보니까. 그거 잘 맞는데. 그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마 먹고 속이 좀 이렇게 아유 답답해 이럴 때 동치미 없으면 우유라도 한 잔 딱 먹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자색 고구마의 색깔이 자색을 띠는 것은 안토시아닌계 색소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매우 좋은 성분인데요. 하지만 이 폴리페놀 성분이 우유와 같이 있게 되면요, 칼슘을 이렇게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그냥 나가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색 고구마와 우유도 그렇게 좋은 득이 되는 조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는 그 가끔 시리얼 먹을 때 우유 아침에. 같이 그쵸 아침이나 혹은 뭐 다이어트 할 때 좀 먹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너무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이제 아침이나 다이어트 할 때 이 시리얼에다가 우유 탁 부어 먹으면서 나는 소량 먹었으니까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을 거야 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실제로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시리얼은 그 환자들의 회복식이거든요.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우유까지 넣으면 정말 영양적 가치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그닥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유와의 균형을 봤을 때 시리얼들은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시리얼에 설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에 유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췌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리얼은 아침에 드시잖아요. 아침은 아직까지 잠에서 깨어나서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은데 이때 이렇게 시리얼과 우유를 한꺼번에 넣어주면 췌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유에 또 이렇게 견과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은 소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유에 있는 다양한 칼슘과 무기질들을 또 꽉 붙잡아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모닝 아침에 우유에다가 견과류 이렇게 붕 갈아 드시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유는 뭐 워낙 건강에 좋아서 다 좋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니 좀 놀랐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점 또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윤환 박사의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근데 아까 우유 보니까 궁합 안 맞는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것도 잘 확인해보고 이왕 마시는 거 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도록 네.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금요일에는 맞춤 구독 영상으로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볼까요? 자,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대현 혈관외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장마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건강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건강 잘 지켜야 해서 저는 유독 영양제를 좀 많이 챙겨 먹는데요. 냉방병이라고 하나요? 네. 여름 감기가 좀 오는 것 같아서 전 요즘 비타민C 잘 챙겨 먹고 있고 또 피부 건강 좋아지려고 글루타치온 아이고. 네,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네. 내 건강 챙기기 위한 비법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먹는 건 먹는 건데 네. 저녁 때 저녁 먹은 다음에 나가서 한 1시간 이렇게 땀 빼면서 쭉 산책하고 이게 진짜 들어와서 네. 샤워하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꼭 그거 끝나면 뭐가 마시든지 이게 걱정이긴 한데 하여간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딱 안 마시면 너무 좋을 텐데. 자, 그럼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은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한여름 꼭 챙겨야 할 건강 어떤 게 있을까요, 권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아무래도 충분한 물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 여름이 되면은 물을 충분히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세균이 매우 많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수병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드시는데 이게 한 4-5시간만 지나도 입으로 직접 대고 마시면은 하나가 100만 마리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요, 입을 대지 않고 드신다든지 한 번에 빨리 짧은 시간 동안 드신다든지 컵에 좀 따라 드신다든지 이런 걸 좀 지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배탈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우니까 너무 찬 것들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차게 먹지 마시고 물을 마셔도 덥고 시원한 게 땡긴다는 건 알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미지근하게 먹는다 그러면 여름을 좀 건강하게 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윤원 박사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철 되면은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물을 드시는데 물만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땀과 함께 나가는 전해질 때문에요. 약간의 소금기나 그리고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드셔야 되는데 저는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양을 피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집에만 계시다가 밤에만 나가시는데요. 아무래도 햇빛을 맞아야지만 우리 몸속에 다양한 신진대사들이 좋아지고 그래야지만 밤에 열대야에서도 조금 더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 낮에도 적당한 활동을 밖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벼운 운동을 꼭 추천해드리고 수분 섭취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커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치 운동하면서 물처럼 수분 보충 이걸로 한다라고 죄송합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분을 야채나 채소 그리고 좋은 물을 통해서 섭취하시기를 저는 꼭 권고해 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니까 저는 아차 싶은 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태양을 피해서 저는 밤에 나가고요.
밤에 나갔는데도 더워서 아주 차가운 커피 음료를 입을 대고 마십니다. 다음 날에도 마시는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앞서 그 여름철에 혈관 건강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김대현 선생님, 보통 혈관은 이제 겨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로 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유병률 자체는 높습니다. 특히 환절기, 아침, 밤에 기온차가 심할 때 더 좋지 않은데요. 실제로 심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고혈압만 놓고 봤을 때 기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이 수축기 혈압은 1.3mm 머큐리 정도, 그리고 확장기 혈압은 0.6mm 머큐리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환절기나 조금 차가운 계절에 이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혈관 건강 그럼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여름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워 하는 것도 혈관에 좀 나쁜 영향이 있는데 이게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역시 차 박사님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 심근경색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다시 좀 해본다면요. 같은 심근경색이지만 같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이지만 차가운 겨울철에는요. 혈관이 수축해서 심근경색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혈관이 외부 기온 때문에 수축을 한 건 자극이나 온도 교정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탈수가 진행이 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이 여름철에 생기는 심근경색은요. 혈전을 동반한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라는 건요. 쉽게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경피적 혈전 제거술 혹은 경피적 혈관 성형술 같은 직접적인 시술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름철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위로 인해서 수분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혈관의 점도가 높아진다 이런 건데 더위 때문에 혈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몰랐어요.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은 2.1%씩 증가를 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폭염 기간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은 11.7%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높은 기온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땀도 많이 배출이 되지만 피부 쪽 혈관들이 확장이 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가 되면서 심장의 부담이 커져서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경우까지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심근경색증 환자가요.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은요. 돌연사 가운데서 무려 8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심근경색뿐만이 아닙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수치가 점점 비율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은요. 무려 30.6%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 무서워서라도 관리를 해야겠다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좀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혈관 관리해야 된다, 관리한다, 말해야 된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밌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혈관은 우리 온몸에 분포하기 때문에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증상까지 생긴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초를 다투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뿐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릴 다른 환자의 얘기를 좀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질 텐데요. 바로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는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이냐면요. 이 심장에서 출발한 그 혈관이 쇄골하고 갈비뼈 사이를 통과해 팔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 구멍에 정맥, 동맥, 신경이 함께 지나갑니다. 근데 해부학적 이유나 무슨 이유로 요 구멍이 좁아지면 신경 그리고 동맥이나 정맥이 눌리면서 팔이 붓는다든지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높이 못 든다든지 힘이 빠진다는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팔이 아프기 때문에 증상이 그냥 관절이 좀 문제가 생겼나? 근육이 좀 다쳤나? 그리고 이게
눌리고 안 눌리고에 따라서 증상이 바뀌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을 좀 반복해서 놔두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흉곽 탈출 증후군은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한 환자가 저한테 한번 오신 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여성분이 팔이 조금 많이 부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상태로 이렇게 좀 병을 좀 헤맸던 그런 네. 환자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팔이 어느 정도 붓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붓거나 몸이 좀 부었다 이러면 아 내가 좀 피곤한가 아니면 어제 내가 좀 짜게 먹었나 맞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네네.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실은 혈액 투석을 받는 분이었는데 투석을 받으니까 몸이 좀 부을 수 있지. 뭐 좀 불편한데? 그래서 그냥 지내셨다가 계속 부어서 오시긴 했는데 검진을 해보니 피부에 있는 정맥도 늘어나 있고요. 손이 잘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혈관 조영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겨드랑이 정맥으로 가는 이 혈관 길이 막혀서 팔이 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함께 좀 준비를 했는데 혈관 조영술 사진을 통해서 저 검은색 그 모양이 혈관의 모양인데요. 저 사진 함께 보면 저게 팔이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인데 저 검은색이 흐르고 있는 중간에 끊겨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끊겨져 있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정맥이고 겨드랑이로 가는 혈관인데 막혀 있는 거라 뒤로 혈액이 돌면서 팔이 붓고 피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고 팔이 부으니까 힘이 좀 빠지는 그리고 팔이 붓는 좀 증상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혈관 중재술이라고 하는 시술로 저 막혔던 혈관을 제가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저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겨드랑이로 가슴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혈류가 저렇게 개선이 되면서 팔 부종도 해결이 됐고요. 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석을 좀 맞는 분이라 투석이 굉장히 진행이 어려울 뻔했는데 저 시술로 그 투석 진행도 원활하게 된 그런 다양한 증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 저렇게 다양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저 상태로 치료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흉곽 탈출 증후군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피 혈액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놔두면요. 결과적으로 그 혈관을 영영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신경 손상이 동반이 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 신경까지도 함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또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70세 남성분인데요. 이 파지 보행이라고 해서 100m도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못 걷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지 보행 잘 못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역시 이분도 관절에 문제가 있나? 정형외과도 가보고 디스크가 있나? 그래서 신경치료도 좀 받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호전이 없어서 혈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CT나 초음파로 이분의 다리 혈관, 동맥을 확인했더니 저 오른쪽 무릎이군요. 저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가 이제 무릎인데요. 무릎으로 가는 흰색 길이 끊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측 무릎 동맥의 회색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으면 관절이 안 좋거나 근육이 빠졌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근육이 안 좋거나 이런 생각하지 아니 누가 혈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우. 네, 저 원인은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근육에서 허혈성 통증, 움직일 때 산소가 필요한데 혈관으로 피가 안 돌아오니까 허혈성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이고요. 저분은 경피접 혈관 성형술로 막혀있는 동맥을 뚫어드리는데요. 그 막혀있는 혈관을 풍선과 스텐트로 넓혀드리니 다리 쪽으로 흐르는 저게 이제 손으로 허벅지, 대퇴 부위에서 이제 그 철사, 와이어를 집어넣는 장면이고 저 철사가 이제 다리 동맥을 통과를 해서 스텐트를 막혀있는 부분에 넣으려고 하고 이제 넣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넣고 나서 마지막으로 피가 잘 가는 걸 확인해 보니 저렇게 하얀색으로 예쁘게 빈틈없이 쫙 펼쳐지죠. 그래서 저분은 시술이 잘 끝나서요. 500m 이상 통증 없이 잘 걷게 되셨고요. 반복적으로
운동 치료와 현재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야, 치료가 잘 됐다니까 다행인데 네. 저 혈관을 뚫거나 넓히기 위해서 혈관에 뭘 넣는다? 그거 아플 것 같아요. 그것도 무서워요.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그 일반 혈관도 아니고요,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시도했었던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192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5년 전인데요, 독일의 당시 또 외과 레지던트였다고 합니다.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았었던 베르너 포르스만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자신의 심장에다가 직접 카테터를 삽입하는 일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담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영자까지 쏘는 것을 해서 엑스레이로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유럽 학회에서는 심장에서 이제 어떤 부위가 자극이 되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과 레지던트였었던 이제 베르너 포르스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한 어떤 호기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흉곽내 압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심장 소생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왼팔 부분을 마취를 했고요. 카테터가 당시에는 이제 심혈관에 적당한 카테터가 없었기 때문에 요관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도에서부터 방광으로 들어가는 요관 카테터 중에 가장 가는 것을 사용을 해서 팔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심장에 있는 심부정맥 안에 을 지나서 우심방까지 카테터를 도달하는 것을 시도를 했다고 하고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어디서? 네. 저는 천재 아니야? 그럼 천재? 겨우 근데 25살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막히면 혈관 뚫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뚫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유, 자기 몸에다가 이거를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김대환 선생님이 워낙에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네. 전에 구독 영상 하나 만나본 다음에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네, 막혔을 땐 뚫어야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혈관이니까 이거 어떻게 뚫냐 이거죠. 아니 혈관이 몸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데 가장 긴 통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신에 걸친 영향력이 매우 클 텐데. 근데 방금 그 전체 길이 나왔잖아요. 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가 중요하군요. 이게 워낙에 길고 또 미세하다 보니까 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혈관 질환 무엇보다 이 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그 증상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막힌 혈관 뚫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대환 혈관외과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 직접 가지고 와봤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인체 모형을 단순화시킨 덤인데요. 이 보이는 게 심장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머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생략을 한 거고요. 경동맥, 그리고 이제 쇄골하, 정맥동맥, 그리고 대동맥, 그리고 아래쪽으로 장골동맥으로 이어지는 이제 하체로 이어지는 우리 혈관 분포가 큰 혈관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 그 혈관 시술은요, 심장, 그리고 뇌, 그리고 경동맥, 대동맥이나 상체, 하체 모든 혈관에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즉 심근경색은 심장에 있는 혈관에 풍선이나 스텐트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경동맥도 풍선이나 스텐트로, 그리고 뇌동맥이나 상하지 동맥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데, 자, 혈관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혈관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출입구가 필요하겠죠. 이걸 혈관초, 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빨대처럼 생겼습니다. 이 빨대처럼 생긴 이 혈관초를 허벅지 혹은 손목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둡니다. 그러면 이 길을 쫓아서 흔히 말하는 이제 철사, 이제 와이어라고 하는 이 철사를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데까지 넣어둡니다. 심장을 한번 가까이 보시면 이 붉은색의 길이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독수리 발톱처럼 생긴 관상 동맥입니다. 이게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요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요런 철사를 가서 보내서 이 심장 위치를 시켜놓고 흔히 말하는 이제 풍선 시술이라고 하죠. 풍선을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는데 풍선은 긴 빨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긴 빨대처럼 생겨서 아까 집어넣은 철사를 따라서 이걸 몸 안에 이렇게 던져 넣는 겁니다. 이럴 때 혈관 조영제나 그리고 혈관 조영술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투과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풍선마다 정확한 위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풍선을 좁아진 혈관에 정확히 위치를 시켰다면 이게 이제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풍선을 입으로 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라는 액체를 이 혈관 안에 풍선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이기 쉽게 여기는 이제 겨드랑이 쪽이 되겠는데 이 겨드랑이 쪽에 위치한 이 풍선을 이렇게 혈관 안에서 얘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가 검은색으로 좀 차오르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가지고 요렇게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히게 됩니다. 그럼 혈관이 이렇게 짱짱하게 넓어지죠. 그러면 요 혈관이 찢어집니다. 실은 되게 말이 멋있어서 풍선 시술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혈관을 물리적으로 찢는 거예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내막이 자라 있다든지 동맥 경화가 진행이 돼서 석회화가 돼 있다든지 혈전이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얘를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덩치가 커서 흡수를 못 시키고 있는 거니까 얘를 물리적으로 한번 부수니 우리 몸에서 얘를 조금 더 흡수하기 쉽게 만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렇게 놔두면 피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선은 빼요. 이렇게 압력을 쪼그라뜨려서 풍선이 쪽 물이 이제 빠지는 게 보이죠. 저렇게 너무 풍선에 바람 많이 넣었다 혈관이 뻥 터지죠? 맞습니다. 역시 재용 MC님 정확한 질문이고 저 질문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크기에 어떤 풍선을 넣는지가 그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혈관 조영술로 이 정상 앞뒤 정상 혈관의 이 길이 다이미터라고 하는 이 길이를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혈관 길이에 맞춰서 1mm부터 20mm까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이 풍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좋은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혈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크기의 풍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풍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터질 수가 있어요. 슬프게도. 그거 어떻게 해요? 터지면 그때 이용한 게 바로 이 스텐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철골 구조물이에요. 철골 구조물. 그래 스텐트 박는다고 그래서 네, 많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다시 혈관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경이 확보된 빈 철사 구조물을 혈관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혈관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 혈관이 저렇게 커? 저런 크게 들어가? 네,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시연을 좀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깨끗하게 소독이 잘 된 이거를 저게 진짜 몸에 들어가는 그건가 봐. 네, 이거를 몸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위치를 시킨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굵다. 끝단에서 요거를 이렇게 스물스물 꽃이 피듯 얘를 내뱉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이게 찢어진 혈관이나 그 다시 좁아진 재협착이 생긴 혈관 안에 얘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철골 구조물이라서 한 번 넣어버리면요. 이렇게 몸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빼거나 다시 옮길 수가 없어요. 위치 조정이 굉장히 어렵고 저렇게 스텐트가 몸 안에 들어갔는데 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인조혈관, 이건 수술로 몸 안에 넣는 이 인조혈관이에요. 수술로. 그래서 막혀 있는 길이 있다면 이 길로 풍선이나 스텐트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최근에는요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아까 이 스텐트라는 게 철골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빈 철사 덩어리잖아요. 빈 철사 덩어리잖아요. 근데 얘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껍데기가 쌓여 있는 스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좁아지지 않게 하는 기술. 그리고 이 스텐트 안에 약물이 나와서 약물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스텐트에 붙어 있는 약으로 재협착을 막는 그런 스텐트. 그리고 심지어 풍선에 칼날이 붙어 있어서 잘 안 늘어나는 혈관도 칼로 찢을 수 있는 풍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풍선은 약물이 붙어 있어서 혈관에 그 약을 직접 묻히고 나와서 혈관을 오랫동안 좁아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부적절할 수 있긴 한데 이런 스텐트 금액이 실은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하나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요 시술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굴뚝 청소하듯이 말이에요. 그렇지. 혈관에 뭐가 이렇게 끼어서 이게 혈액이 안 도는 거잖아. 그럼 뭘 넣어서 이렇게 청소 한번 그렇지. 쫙 해줄 수 뚫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뚫어.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장비를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거는 있나 봐. 더 큰 모터가 하나 더 필요해서 그래요. 그 드릴 같은 혈관을 드릴로 뚫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그 땅굴 파는 장비처럼요. 그런 장비도 있고 그리고 실은 이게 몸을 째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허벅지나 손목으로 들어가서 하는 혈관 내 중재술, 영어로 이제 인터벤션, 인트라모 베스큘라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그 PTA라는 시술인데 결과적으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외과 의사가 결과 잽니다. 째요. 째서 직접 수술로 얘를 제거해서 이렇게 새롭게 길을 연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앞서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다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장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막힐 수도 있는 거죠. 네, 한 번 시술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세상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 시술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 시술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시술 후 자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야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김대환 선생님 굉장히 똑똑해 보여. 멋있어. 예 알겠습니다. 신기하네. 오,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보니까. 예. 자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혈관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이게 혈관이 좋아하는 걸 해야 그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혈관이 좋아하는 게 물이네. 혈관이 싫어하는 것? 그것도 또 따로 있어? 아니, 싫어하는 거? 약 같은 거 같은데 혈관 아프면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나왔죠. 물입니다. 물. 네,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잘 마셔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 건데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물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요, 혈액 응고가 쉬워지고 동맥의 플라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지 혈관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더 잘 확장도 되고 수축이 되면서 전신 곳곳에 적절한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꼭 해야 할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물 한 모금 마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볼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 꼭 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약은 조심해라 이거군요. 이건 무슨 약을 먹으라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고. 혈관 건강 얘기하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약 조심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몸도 많이 붓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을 하셨는데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수치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예요. 콩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니 붓고 피곤하고 그리고 입맛도 좀 떨어지고 가렵고 모든 게 다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신장을 대체하는 이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 몸이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네. 혈액투석이다. 근데 혈액투석은 신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장, 이 콩팥을 대체하는 치료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11만 명이 넘는 분이 이 신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이 콩팥이 안 좋아지면서 다른 혈관 건강도 함께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이분이 왜 콩팥이 안 좋아졌냐를 복기를 해보니 바로 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 때문에. 이분은 여름철만 되면 만성적인 탈수로 반복적인 진통제를 복용한 수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했던 그런 과거력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아니 진통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약간만 머리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흔하게 먹는 게 진통제인데 지금 이렇게 흔하게 먹었던 진통제가 지금 신장을 안 좋게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내용은.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진통제 중에 그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이부브로펜이 대표적이고 덱스브로펜이라든지 무슨 브로펜이라 끊는 약들이 되게 이런 약들인데요. 이 약은 바로 콩팥에서 분해가 되는데 콩팥의 직접적인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간헐적인 복용이 아니라 매번 그냥 식사 무슨 소화제 드시는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약을 드시면 어느 순간 이 콩팥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혈액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이나 받아야 되고요. 한 번에 4번씩, 한 번에 4시간씩 평생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암만큼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그 콩팥 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은데 이 무분별한 그 진통제 복용이 여름철 탈수와 함께 맞물리면 조금 더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와 이 시기에 딱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혹은 해야 할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때는 딱 알겠는데 이게 스스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당장 내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또 혈관이 눈에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혈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입 헹구기입니다. 입 헹구기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입 속안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를 깨끗하게 잘 닦은 사람조차도요, 입안에는요, 무려 100억 마리의 세균이 입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유해균이나 초유해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런 세균들이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 직후에는요, 입안이 굉장히 건조하고 또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는 동안에 입안에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더 세균은 농축이 되고 더 많이 증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 안에 세균이 매우 가득하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입속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바로 세균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생물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리에 소홀해지면요, 그 수는요, 무려 1조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항문에 있는 세균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항문 주변 세균보다 입속 세균이 기상 직후에 가장 많다면 딱 눈 뜨고 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냥 세균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입가심을 하고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입가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유해균 중에 이 약질 중에 약질인 게 바로 이 치주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치주균은 혈관을 타고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을 올리게 돼요. 인슐린의 뭐 활동을 방해를 해서 혈당을 올리게 돼서 혈관을 늙게 만드니까 꼭 입을 헹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입을 꼭 헹구고 물을 마시는 입이 걸로. 그랬어.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뽀뽀도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양치를 하면 되죠. 네. 야. 자, 그럼 이번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권유경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양파인데요. 네, 양파에는요 일단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죠. 그리고 혈관 내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 껍질에는 다량의 퀘르세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양파 껍질을 이용해서 한번 차를 끓여볼까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양파 껍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잘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지금 이게 양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2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 1리터에다가 양파 껍질 20g, 말린 양파 껍질 20g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요. 네. 이렇게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해 보이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끓여놓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갈색으로 잘 우려나와 있죠? 네. 맛 한번 보세요. 저희 앞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요, 요거. 냄새는 양파 냄새 같은 건 안 나요. 딱 제 타입이에요. 씁쓸한 게. 네. 그래서 양파 괜찮으세요? 껍질로 네. 차를 끓여서 네, 마시면 약간 좋고. 뒷맛이 씁쓸한 맛이. 그냥 있긴 있어요. 그리고 주스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양파 껍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양파, 알맹이도 잘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파, 그리고 사과, 그리고 당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근하고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혈관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고요. 양파 90g, 당근 50g, 그리고 사과 140g. 사과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죠. 네. 그리고 물 250ml. 자, 저걸 저렇게 해서 믹스에 갈면 네. 여기에 있는 주스가 되는 거죠. 네. 네. 오. 색이 또 아주 예뻐요. 그냥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갈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스로 그래서 만들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색깔이 예쁘죠? 네. 당근 때문에 약간 베타카로틴 때문에 이렇게 네. 예쁜 네, 주황색 색깔이 나왔는데 한번 아이, 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맛을 봤는데 맛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차나 주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밤더위가 이어졌고요. 아침이 된 지금도 바깥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네,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노약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요. 강릉은 36도, 대구는 또다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남부는 오후에 잠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더위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만 잔뜩 높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겠고요. 토요일에는 남쪽에, 일요일에는 동쪽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기온도 나날이 올라서 서울도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폭염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이번 주말에 피서 떠나시는 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네. 뭐 소나기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 네, 오늘도 그렇고 주말에도 뭐 비 예보, 소나기 예보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